네, 배치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배치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그 분열 분석이 출발하기 전까지의 심리 치료는 대체로 외부의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 개인의 의지, 정신적 의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아를 강화하고 내 정신을 강화해서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갖는다. 이게 그 이전에 있었던 정신의학이나 심리치료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 외부와 다른 내 안에 있는 주체성, 이걸 되게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리고 자아를 강화한다라는 표현들이 심리치료에서 주요하게 드러났죠. 근데 가타리는 배치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인간의 주체성이 과연 환경과 배치와 상관없이 이 환경과 배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야.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어떤 측면에서는 좀 약하게 이해를 한 거죠. 약하게 이해를 해서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하게 변하지 않는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성은 오히려 환경과 배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배치의 결과물로 생성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성된 결과물로서의 배치에서 나온 주체, 그 배치에서 나온 자, 이게 약하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배치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거를 해결하려면 분열 분석 등장 이전까지의 정신치료에서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내 의지를 강화했거든요. 내 자아를 강화하고 나를 만졌단 말이에요. 근데 분열 분석이 등장하면서부터는 내 의지를 강화한다기보다 배치를 변화시키고 배치에 손을 대는 거죠. 그 배치를 변화시키고 배치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나도 변해야 돼요. 나의 무엇이 변하냐면 나의 표현이 변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배치와 상관없이 나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배치와 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방식을 고안한 게 분열 분석이에요. 이게 분열 분석의 매우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배치라는 개념이, 일단 오늘 배우는 이 배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배치에도 이 분열 분석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개의 도메인이 있는데, 기능소라고도 불러요. 이 네 개의 도메인인 기능소가 중요한 배치의 한 요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개의 도메인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했는데, 배울 때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한동안은 한 5회차, 6회차까지는 계속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를 만드는 네 개의 도메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도메인이 실존적 영토라고, 내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모든 규칙과 사람, 대상, 장소, 시간들을 다 이 실존적 영토라고 불러요. 내가 늘 어디에 있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도메인, 즉 기능소라고 불리는, 나를 만드는 기능이 하나가 늘 필요한 거예요. 이 실존적 영토를 만드는 것도 배치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나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배치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배치예요. 즉 내가 실존적 영토라고 느끼려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 나는 거리를 한 1m 정도는 둬야 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애착이 있는 사람들과는 붙어 있어야 내가 안전하게 느낀다거나, 아이들은 엄마한테 이렇게 붙어 있어야 안전하게 느낀다거나,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거나, 뭐 집에 있어야 된다거나, 어떤 배치가 있어야 실존적 영토,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칙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배치가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배치가 없이는 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나의 영토성은 없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실존적 영토를 확보하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들, 뭐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배치돼 있을 때 다른 환경들은 상대적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좀 안정감을 느껴요.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여유겠죠.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실존적 영토예요.
규칙일 수도 있어요. 뭐 9시 이후로는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집으로 온다거나 그래야 안심이 딱 된다거나 이런 어떤 규칙들일 수 있어요. 그 실존적 영토가 명확한 사람일수록 이 실존적 영토를 깨면 불안해지죠. 실존적 영토는 이제 이해가 좀 되죠. 비물질적 우주라고 하는 건 감정이나 욕망, 나의 가치, 물질적이지 않은 나의 세계관, 나의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거를 여기서 표현하는 가타리가 표현한 우주, 유니버스를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 언어에선 세계관, 뭐 인생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만 하면 인식적인 측면, 가치적인 측면만 있는데 이 비물질적 우주에는 거기에 욕망이나 정동, 감정 같은 것들이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비물질적 우주는 물질이 아닌데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질서와 체계. 그러니까 실존적 영토에는 물질도 같이 있는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비물질적 우주는 물질이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나만의 우주, 나만의 세계이거든요. 그러면 실존적 영토랑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전혀 달라요. 비물질적 우주는 오히려 안정성이 없을 수 있어요. 감정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감정과 욕망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존적 영토인 안정성을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물질적 우주에는. 예를 들면 이 비물질적 우주에는 욕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욕망과 정동, 감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영토적 그 안정성은 영토성은 나 혼자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저를 안정시키는 영토성이에요. 근데 나의 욕망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욕망과 나의 영토성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서 벌써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메인, 다른 차원의 영역이 내 안에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비물질적 우주하고 실존적 영토는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여기 추상기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추상기계는 비물질적 우주는 물질이 아닌 것인데 나만의 고유한 어떤 것이라면 추상기계는 정동의 즉 감정의 영역보다는 주로 가상적 혹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생각의 영역 속에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표현인데 추상기계하고 비물질적 우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개체적이냐 즉 나에게서 나왔느냐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추상기계랑 비물질적 우주가 나중에 가다 보면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비물질적 우주에도 욕망이 있는데 추상기계에서도 욕망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왜 욕망인데 비물질적 우주 아닌가? 왜 추상기계에서 욕망이 나오지? 이렇게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추상기계가 갖고 있는 특징은 나하고 외부, 타자들, 이질적인 것들, 내가 아닌 다른 것들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작동하는 게 추상기계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욕망만이 아니라 타자들과 공유 가능한 욕망이 함께 버무려져 있는 세계가 추상기계예요. 근데 그게 아직 현실로 꺼내지지 않고 내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내 머릿속의 체계, 내 머릿속의 기계 이런 것들이 추상기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머릿속의 사고 속에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사고 속의 생각 속에서 돌아가는 거지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누려야 되는 걸 추상기계라고 합니다. 이 추상기계 표시가 원의 가운데 딱 가로막고 있는 파이의 표시예요. 이 파이가 의미하는 바가 초기 철학계에서는 이상적인 세계인 이데아와 지금 우리가 현실에 몸을 담고 있는 지금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함께 묶어서 저 파이 표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공통된 속성,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몸을 담고 있고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와 이상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뭐 종교인들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고 뭐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성이 될 것이고 논리가 될 것이고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듣고 이 감각하고 하는 것들을 초월한 이성의 세계 이런 것들이 함께 버무려져 있는 걸 요 파이 동그라미에 짝대기 그은 파이로 표시를 했거든요. 추상기계를 그걸로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나만의 세계만이 아니라 내가 타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떤 구조적 사고의 체계들을 추상기계라고 해요. 이 추상기계로 가는 길을 예전에 제가 기계적 명제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비물질적 우주에서 추상기계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기계적 명제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이 명제에는 여러 배치들이 있거든요. 그게 기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구조들이 주변에 짜여져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빠가 나를 구박했던 거, 엄마가 나한테 이 바보야 라고 말했던 거, 학교 갔더니 선생님들이 이 똥멍충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제가 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 제가 들었던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습관적으로 했던 말들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들이 습관적으로 모든 아이들한테 이 똥멍충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추상기계, 기계적 명제를 만드는 어떤 배치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미 추상기계적 배치가 있어요. 어떤 배치가 있냐면 드라마를 보면 부자들이 대우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과 부자들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어느덧 자라는 환경 속에서 내가 그렇게 인식이 돼서 나도 또한 사람들을 판단할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을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판단을 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명제를 만드는 기계적 요소들이거든요. 이게 기계적 명제예요. 자, 이거를 구성하는 체계를 추상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명제를 만들어내는 체계, 이거를 추상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기계도 배치가 필요하죠. 아까 비물질적 우주도 우주적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배치가 필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만들어지려면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나는 슬퍼지겠어요 이런다고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슬픈 상황이나 배치가 주변에 있어야 내가 슬퍼지는 것처럼 비물질적 우주도 배치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실존적 영토, 나에게 안정성을 주는 것도 배치가 필요하고요. 감정이나 정동, 욕망을 만드는 이 비물질적 우주도 배치가 필요하고요. 추상기계, 명제를 만드는 추상기계도 배치가 필요하죠. 마지막에 F라고 되어 있는 게 흐름이거든요. 플로우예요. 흐름. 이 흐름도 마찬가지로 배치가 필요한데, 이 흐름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이 여정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의 흐름이에요. 하루를 지나가는 게. 그리고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다 흐름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이 망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흐름이에요. 아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석유값으로 인한 여파가 한국까지 미쳐오죠. 이런 것도 다 흐름이에요. 이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흐름이거든요. 흐름이야말로 당연히 배치가 필요하죠. 당연히 배치죠. 이제 배치가 뭔지 이해가 되죠? 근데 요거를 오늘은 좀 더 중요하게 구분하는데요. 지난주에 구분했던 거 한 번만 더 얘기 드리면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서, 이 추상기계와 흐름은 담론적이에요. 담론적이라는 거는 나 혼자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 담론적이라는 건. 그래서 추상기계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나에게 배치로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담론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은 당연히 담론적이어야 되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이런 모든 게 사회가 나에게 구성해 놓은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담론적이죠. 이런 거 전부 다 담론적이에요. 그래서 추상기계와 흐름은 담론적이에요. 근데 비물질적 우주, 감정,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거는 담론적이지 않죠.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필요 없어요. 내가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안전한데? 이건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비담론적인 나의 경향들, 나의 배치들인 거예요. 그래서 비물질적 우주와 실존적 영토는 완전히 비담론적이죠. 다른 사람들과 나는 슬픔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을 느끼는 기준도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 비담론적이죠. 이 두 개가 이렇게 구분을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은 또 이걸 기준으로 어떤 구분을 하냐면, 담론적인 건요, 외조적 참조 모델입니다. 자, 외조적 참조 모델이 뭐냐면, 예전에
그 모델링 자기 모델링 하는 거 실습한 적 있죠.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그걸 봤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 외재적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따르고 배우고 싶었던 모델을 생각해 봤잖아요. 우리가 과제로. 그래서 내가 이순신 장군의 충성과 뭐 예수님의 헌신과 부처님의 자비와 이런 게 나의 모델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거는 외재적 모델이에요. 외재적 참고 모델. 내재적 모델은 뭐냐면 나는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좋아. 이거는 나를 참고로 한 나의 모델이에요. 내재적 모델이에요. 그리고 난 사람을 좋아해. 나는 주변의 다른 물질적인 조건보다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는 게 너무 좋아. 사람을 좋아해. 이런 요소들을 찾아내는 게 내재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비물질적 우주나 실존적 영토는 내재적 참조이고요. 아까 말했던 뭐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뭐 외부의 다른 어떤 모델들로부터 내가 참조한 건 외재적 참조 모델입니다. 그래서 추상기계나 흐름에서 내가 참조하는 건 외재적 참조 모델이고요. 나의 특성을 내가 나의 비담론적인 나의 특성을 참조해서 갖고 오는 게 내조적 참조 모델이에요. 이 두 개가 연합돼서 나에게 내사, 내입, 나에게 들어와서 만드는 내가 만드는 모델이 자기 모델, 그게 메타 모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타리는 분열 분석은 모델을 다른 사람들, 다른 조건들과 상관없이 나에게서만 내재적으로만 만들 수 없다고 봤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델은 이렇게 외재적 모델과 내재적 모델이 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분이 있죠. 여기 연속적이라는 것과 비연속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물질적 우주하고 추상기계는 연속적입니다. 연속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김이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감정 끊기나요? 비물질적 우주가 끊기나요? 그럴 수 없어요. 비물질적 우주는 끊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제가 슬퍼요.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몇몇 드라마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꼽으라면 폭삭소가수다거든요. 폭삭소가수다에서 그 어쨌든 그 주인공들의 헌신과 이런 게 되게 저는 감동적이고 그래서 울면서 봤어요. 근데 막 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향한 사랑을 막 보여줄 때 그 이름이 뭐죠? 아무튼 그 사람이 가족들을 위한 사랑을 막 보여줄 때 저는 막 감동해서 막 운단 말이에요. 이제 비연속적이 되려면 자 3초간 슬프지 않기 딱 갑자기 이럴 수 없단 말이죠. 감정이 한번 들어오면 연속적으로 흘러가죠. 그게 비연속적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거를 끊고 있고 할 수가 없어요. 연속적이죠. 그게 연속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물질 개념이 아닌 것들은 연속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추상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나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그거를 잠깐 끊는다. 내가 의도적으로 딱 끊을 수 있다. 나의 명제. 난 정말 못난 것 같아. 그랬는데 5초만, 10분만 내가 잘난 사람으로 생각해야지. 이런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추상기계가. 기계적 명제가 나한테 있어요. 거울을 보는데 난 아무리 봐도 잘생긴 것 같아. 이런 이제 명제가 저한테 딱 와 있는 거예요. 근데 5초만 나를 못생기게 느껴야지. 이런다고 마음을 의지적으로 먹는다고 끊기지 않아요. 추상기계적 영역과 비물질적 우주 영역은 끊기지 않고 이렇게 연속적입니다. 근데 흐름과 안정성은 끊기죠. 내가 만약에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게 나를 안정시키는 안정성, 실존적 영토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엄마를 떠났어요. 잠깐 엄마를 떠났어. 그러면 안정성이 끊기죠. 그렇죠.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흐름도 비연속적이에요. 초등학교 분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절.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를 안 가기로 결정할 수 있죠. 중학교 중간에 중퇴할 수도 있죠. 흐름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흐름과 실존적 영토는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비연속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각각의 도메인들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잡아나갈 거예요. 요 특징들이 네 개의 도메인의 특징이 이해가 되시죠? 이 네 개의 도메인은 다 배치로 만들어져 있고 이 배치의 순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 결정이 되고 마음 상태를 분석할 때 이 네 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분열 분석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특징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자, 담론성과 외부 참조 배웠고요. 이것도 앞에서 한 얘기기는 한데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 이 담론성이라고 하는 것, 즉 추상기계와 흐름의 영역에 있는 담론성,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들은 주로 세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합니다. 에너지, 공간, 시간. 그래서 EST가 나오면 에너지, 스테이트, 여기 T는 타임이 아니고 템포러리예요. 이것도 이제 시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EST라고 나오는 이건 에너지, 공간, 시간이라고 앞으로 기호를 계속 사용할 거고요. 요거는 담론성을 분석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분석해요. 그 사람이 어떤 공간에 있었는지, 또 어떤 시간대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에너지였는지, 요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트라우마를 겪었다. 트라우마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어떤 공간이었죠? 이렇게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질문 들어갈 때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었죠? 이 어떤 공간이었죠라고 물어보진 않겠죠. 그때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아프리카 남수단에 있었고요. 네, 전쟁이 났고요. 그게 언제였어요? 9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에너지 상태는 어땠어요? 근데 이 에너지 상태는 어땠어요? 라고 하는 건 에너지 상태는 어땠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여기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들, 감정, 정동, 욕망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고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담론성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담론성을 점검하는데 왜 에너지 상태, 즉 감정과 욕망을 점검하나요? 이따가 왜 그런지가 나와요. 이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점검한다는 건 이걸로 인한 흐름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F,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물질적 우주의 U, 이 욕망과 감정이 흐름의 영역을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욕망과 감정이 그 공간과 시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한 거예요. 비물질적 우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제 욕망은 그 공간에서 나오고 싶은 욕망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공간으로 들어오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욕망의 흐름이 다르잖아요. 감정의 흐름도 다르고 슬픔이 사라져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슬픔이 확장되고 강화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흐름을 보기 위한 게 그 에너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론성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하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기억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형태로 기억이 들어오냐면 우리의 우리의 인생은 전부 선형적으로 흘러가고 그 선형적인 우리의 삶에 이 공시적인 그 시간대는 리좀적으로 엮여 있어요. 우리는 선형적으로 삶을 흘러가고 그 삶의 순간순간은 리좀적으로 이 공시성으로는 리좀적으로 다 엮여 있어요. 이 표현이 이해가 되죠, 이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걸어가고 버스를 타러 달려가고 이런 모든 우리의 사고, 생각, 흐름, 행동의 흐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형적이에요. 근데 각각의 선형성들은 전부 리좀적으로 공시적으로 주변의 환경들과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분석을 할 때는 선형적으로 1차적으로는 분석을 하는데 기억 속에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기계의 사슬로서 저장이 됩니다. 이게 도표적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선형적으로 우리는 분석을 하지만 동시에 이 기억에 저장되는 상태는 기계의 사슬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 기계의 사슬도 같이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기계 사슬로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달려가고 뭐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버스를 타고 달려가고 이렇게 선형적인 행동들을 하죠. 선형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들어가죠? 다양한 다른 명제들이 계속 돌아가죠. 우리는 행동이나 면밀한 생각을 할 때는 선형적으로 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는 이걸 선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우리 머릿속에서는 선형적이지 않은 다형적인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막 엮여 있어요. 모든 것들이 사슬로 엮여 있어요. 지금 제 말을 자기를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이제 이 추상기계적 계통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선형적으로 살아는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러는데 양치질을 하면서도 우리는 비선형적인 명제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나가요. 지금 이 칫솔을 이렇게 하는데 잇몸을 건드리면 잇몸이 또 어떻고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러면서 밖에서 테레비 소리가 나면 그게 또 재미있을 것 같고, 아 내가 이러면서까지 직장을 다녀야 되나 학교를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온갖 가지들이 사실적으로 다 묶여 있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프로이드는 어떤 그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온 충동으로 인해서 튀어나오는 것들로 봤는데, 가타리는 이게 충동의 어떤 영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기억 체계와 뇌 구조가 이렇게 사슬로 엮여 있는 형태로 본 거예요. 그게 그 모든 사슬들에서 어떤 한 선형적인 한 가닥을 꺼내서 우리가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게 다형적으로, 다선형적으로, 비선형적으로 엮이고 꼬여서 머릿속에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게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치질을 한 기억이 저장이 되지만 사실 머릿속에 저장될 땐 양치질 할 때 잇몸을 살짝 쳐서 아팠던 거, 양치질 하고 있는데 빨리 서두르라고 엄마가 감정이 좀 상했던 거, 근데 학교는 늦을까봐 뭐 시계를 봤는데 조급해갖고 마음에 불안이 올라왔던 거, 이런 게 그 양치질을 한 그 하나의 선형의 실체에 마구잡이로 엮여서 사슬이 돼갖고 있다고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형적인 내용 하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구잡이로 엮여 있는 사슬도 봐요. 거기에는 잠재성이 존재해요. 거기에는 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돌까요? 내 안에 내가 선형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사슬로 막 엮여 있는 나의 많은 추상기계들도 나예요, 사실은. 나는 선생님이 야 요셉아 일로 와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막 달려가서 선생님 부르셨어요 뭐 이것 좀 해와 그럼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거 맡겨주시고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막 해갖고 와서 선생님 저 이거 참 잘했어요 예쁘죠. 이게 저의 선형이에요. 드러난 저의 흐름. 이게 저의 선형, 저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다른 애들도 이걸 왜 나한테 맡기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뭐 놀러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서 막 엮이고 사슬처럼 꼬이고 꼬여서 돌아가겠죠. 근데 우리한테 그건 나타나지는 않죠. 나타나지는 않고 그냥 선형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만 드러나고 나타나죠. 네, 이런 게 사슬처럼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동하고 말한 그 선형적인 것 속에 있는 다선형적이고 비선형적인 수많은 것들이 사슬로 엮여 있고, 그거 기억의 저장은 그때 내가 아침에 양치질을 했어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양치질을 할 때 들었던 온갖 가지 생각과 감정과 그 상황의 모든 배치와 이런 게 엮어서 저장이 된다고. 그래서 이래요. 이럴 수 있어요. 나중에 상담을 하는데 어떤 아이한테 그때 엄마랑 같이 거기 놀러 갔을 때 감정이 어땠어요? 그때 진짜 너무 침울했고요. 화가 너무 많이 났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는 무슨 소리야 너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엄마가 선물 사줬다고 이러는데, 선물 받은 것 자체는 좋아서 웃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앞뒤의 모든 상황들, 그때 막 시끄럽고 부산한 느낌, 엄마가 나를 안 돌아보주고 엄마 친구들하고만 얘기했을 때의 소외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엮여 있었죠. 그러면 기억 저장소에는 어떤 게 기억이 되냐면 엄마가 나에게 선물을 줘서 그게 기쁜 걸로 저장되지 않고, 근데 엄마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저장됐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는 그때 엄마가 나를 소외시키고 자기 친구들하고만 놀고 뭐 나하고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당혹스럽고 불안한데 엄마는 나한테는 손도 안 잡아주고 말도 안 걸어주고 혼자 앞에서 친구들이랑 걸어가고 나 혼자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었고, 이런 비선형적이고 다선형적인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서 기억 저장소에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흐름을 분석을 할 때는 그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외부 참조들, 내 안에 있는 그 감정, 내부 참조적인 감정과 내 안정성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외부 참조들,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추상기계적 계통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담론적인 알고리즘들, 단지 그냥 선물을 받았어서 좋았어가 아니라 거기서 계속해서 파생돼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생각의 축에서 나오는 여러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마의 친구들과 엄마와 같이 마트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이었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선물이었는데 엄마가 그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근데 조금 찝찝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때 찝찝한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는 거예요. 그 찝찝함은 그 찝찝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표현하지 못했어요.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 안에만 갖고 있었겠네요. 그러면 마음 안에 두고 언제까지 그 찝찝함이 갔어요? 이 알고리즘들, 여기에서 연동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생각의 알고리즘들을 계속 추적해서 그 사슬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만이 아니라 그렇게 연동돼 있는,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사슬들을 이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다 보는 거죠. 흐름의 외부 참조, 계통의 외부 참조들을 다 함께 보는 거예요. 이 기계적 통시성과 공시성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이 통시성과 공시성을 같이 분석하는 거예요. 통시성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흘러가는 이 역사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다 본다는 거예요. 공시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있을 때 주변의 배치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대, 공시성,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이 시간의 흐름에 나타나는 통시성, 이거를 다 보는 게 이제 분열 분석적인 관찰, 분석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공시성만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즉 그 시간대의 주변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것만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통시성만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과거는 어땠는지, 또 미래는 어떨 건지,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도 봐야 되고, 현재도 봐야 되고, 미래도 봐야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되게 해야 하는지, 이런 미래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 상황은 또 어땠는지, 뭐 이런 공시성도 같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분석을 할 때 봐야 되는 틀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통시성과 공시성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기계적 진화라고 하는 건, 기계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배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구조와의 대립,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당시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와 내가 대립되는 건 없었는지, 자본주의를 살아간다면 자본주의와 내가 대립되는 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또 피드백 시스템. 이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 외부의 외부 참조를 분석을 하다 보면 거기에 내 비물질적 우주, 나의 감정과 나의 실존적 영토, 나의 안정성에는 어떤 피해를 줬는지, 그 외부 참조들이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 추가로 분석할 게 잉여성이에요. 잉여성. 여기 나오는 잉여 가치.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뚱딴지같이 튀어나오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잉여 상태들이 존재해요. 이것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잉여 상태, 잉여 가치, 잉여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선형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랬죠. 제가 많이 자주 드는 예인데, 뭐 학교를 갔다면 뭐 밥 먹고 양치질하고 뭐 가방 싸고 학교를 가고 영어 듣고 수학 듣고, 이게 학교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그 선형성에서 당연히 나오는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애가 갑자기 뭐 친구와 우정을 만든다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이거는 계획된, 학교를 보내는데 계획된 게 아니죠. 이런 계획되지 않은, 원래 반복하지 않는 선형성에서 튀어나오는 새로운 무엇, 이게 잉여성이에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런 게 오히려 그 코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 선형적인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변화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게 바로 이 잉여성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 그림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담론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담론성이 나에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분석 틀인데요. 먼저 원초적 발화 실체라고 하는 S, substance, 여긴 그냥 substance가 아니에요. 언표적 실체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실체예요. 요거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기본 물질,
물질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사실은 어떤 대상을 갖고 있어야 그 대상에 대한 그 말을 하죠.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열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계엄 1년 전에 계엄이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찬성이든 반대든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말할 대상이 있어야 말을 해요.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야, 우리 밥 먹을까? 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밥 뭐 먹지? 뭐 한식 먹을까? 양식 먹을까? 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말하는 대상이 밥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제가 딸이랑 같이 밥을 뭐 먹을지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밥은 대상이에요. 물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밥을 뭘 먹지라고 말하고 나는 한식 먹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 말, 이게 substance, 이게 S예요. 자, 근데 이것들을 결정하는 건 또 그 구조예요. 기계적 형태, 폼이에요. 형식이에요. 이게 이제 배치인데, 형식이 배치인데, 그럼 밥 먹으러 가려면 우리가 이 주변에 지금 한식이 없어. 한식 먹으러 가려면 한 정거장 나가야 돼. 그러면 이게 또 우리의 담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지금 시간대는 밥 먹을 시간이 아니라 뭐 보통 밥을 우리가 12시 뭐 6시 이렇게 먹으니까 4시 정도 됐어요. 그럼 이게 밥은 아닌데? 이런 어떤 그런 그 기계적 형태들이 이것들을 갖고 이 담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죠. 그래서 담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하는 그 담론의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대화의 대상이 되는 물질, 그리고 그 발화 실체, 말의 실체,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폼, 형식, 기계적 형식, 요 세 개가 구조화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의미고, 이게 이따가 좀 되게 중요하게 표로 나타나요. 요거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요 설명은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런 표로 나타나는데 이 표를 보면 M이 물질이에요. M이 먼저 S, 말에 영향을 주죠. 이 말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형식에 영향을 주죠.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 형식인 폼은 다시 물질에 영향을 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제가 밥 먹는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밥을 먹는데 밥 먹을까? 밥이 물질이에요. M이에요. 근데 밥 먹을까 하고 말한 게 S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대가 4시예요.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M에 영향을 주겠죠. 이제 밥이 아니라 간식이 되겠죠. 그쵸? 이해가 되죠? 요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고, 다른 형태로도 돌아가는데요. 이런 거예요. 나는 눈을 보고 싶어. 눈이 물질이에요. 눈을 보고 싶어라고 말한 게 S예요. substance예요. 그런데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자, 그러면 형식이 망가지죠. 그러면 다시 물질로 돌아가죠. 물질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해지기도 해요. 요 의미로.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저기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어요. 남자 청년들이 모여서 그 아름다운 아가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아가씨가 물질이에요. 야, 저기 되게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쁜 아가씨가 대상 M이에요.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라고 말한 게 S, substance예요. 자, 근데 형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야, 쟤 상미잖아. 걔네들이 어릴 적부터 불알 친구였던 상미인 거예요. 에이, 물질에 대한 그 예쁜 아가씨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또 확 바뀌어 버리죠. 이런 것들, 우리의 대화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담론이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를 형식으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그렇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으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요 의미가. M이 물질이에요. 그걸 말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 F 형식에 영향을 줘요. 그럼 얘가 또 이번에 가면 또 물질에 영향을 주죠. 요런 구조를 통해서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흐름이 가장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게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러면서 그게 형식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흐름에 변화를 준다면 뭐의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셋 중에서 물질, 발화 실체,
형식, 뭐에 변화를 줄 수 있죠? 다 변화를 줄 수 있기는 해요. 형식도 바꿀 수 있어요, 사실. 근데 형식을 바꾸는 거는 어렵죠. 형식이라고 하는 건 이미 짜여졌기 때문에. 물질도 바꿀 수 있어요. 그 음식 자체를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변화시키기 쉬운 거는 발화실체예요. 발화실체. 내가 개인이 가장 변화시키기 쉬운 건 발화실체예요. 그 분열 분석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표, 발화실체, 이런 말, 표현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다른 배치와 환경과 기계적 요소와 생각과 감정과 다른 것들을 바꿔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얼마나 발화라고 하는 게 표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흐름도 바뀌어요. 이 세계의 구조를 바꿈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흐름도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흘러가지 못하게 우리가 바꾸지 못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바꾸지 못하게도 하지만 반대로 바꿔야 될 증거이기도 해요. 그 두 가지가 자폐적인 재폐쇄와 변증법적 소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폐적인 재폐쇄라고 하는 건 빠져나가지 못하게 폐쇄해 놓는다는 의미예요. 상호작용이 안 되게. 상호작용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외부하고 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이 있으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 혼자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변하죠. 근데 외부하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주면 변해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넌 나쁜 놈이야, 병신이야, 바보야 계속 얘기하면 변해요. 나중에는. 근데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도 넌 훌륭해, 착해, 굉장해 뭐 계속 이렇게 칭찬해주면 변해요. 상호작용이 있으면 사람은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호작용을 끊어내면 폐쇄.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임과 동시에 우리가 배치를 받는데 변화할 수 있는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다 막혀 있어요. 매일 똑같은 삶만 살아가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을 분석했더니 그때야말로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네? 다 폐쇄돼 있네? 나는 여기서 안정감을 느끼니까 괜찮아. 천만의 말씀. 점점 더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증거예요. 그게 나중엔 나오기 더 힘들어져요. 주변 배치를 봤을 때 그래서 상담사가 내담자를 분석할 때도 지금 그 공간에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위험한 거예요. 모든 만남과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폐쇄 상태일 때 끄집어내야 돼요. 더 심각한 폐쇄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소통 가능한 공간으로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변증법적 소진이에요. 이거는 이 분열 분석을 초반에 배우는 분들은 해겔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겔하고 완전히 달라요. 해겔의 정반합은요. 정반합이 있어서 새로운 걸 생성하는 게 아니고 정과 반이 합의해서 어떤 지점을 가는 거예요. 정과 반 어디쯤에 있어요. 해겔의 변증법은. 그렇게 나오는 즉자대자 합으로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어떤 초월적인 일자, 절대 진리에 도달하게 돼요. 그 절대 진리에 도달하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동의하게 되는 그런 절대 진리에 간다고 봐요. 해겔의 변증법은 그거예요. 근데 분열 분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정반 합이 정과 반이 어떤 중간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과 반이 있을 때, 즉 외부 참조와 내부 참조가 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게 생성되는 게 분열 분석이에요. 생성이에요. 합이 아니라 합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은 60억 인구가 있으면 60억 인구가 하나의 결론에 다 도달한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해겔의 변증법은. 근데 분열 분석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60억의 인구가 있으면 60억 개의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변증법적 소진이라고 하는 건 이 정반합의 결과를 통해서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변증법적 소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똑같은 데로 돌아가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정반했는데 또 똑같은 데로 돌아가고 다시 가출하면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다시 원점으로 늘
그래도 졸업은 해야 돼. 뭐 이런 다시 원점으로 계속 어떤 형태로 나가려고 해도 다시 원점으로 결국은 이 폐쇄되지 않아요. 소통은 있지만 그 소통이 결과적으로 돈은 벌어야지. 너 그래도 살 곳은 있어야지. 돈은 벌어야지. 계속 어떤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게 이제 변증법적 소진이에요. 이런 게 느껴진다면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데 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도표는 중요하진 않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요. 요 세모의 FC 하면 내용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세모의 FE 하면 표현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내용과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내용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거, 표현은 그거를 끄집어낸 거. 더 복잡한 철학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상담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도 일단은 괜찮아요. 자, 요게 어떤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오른쪽에 있는 T가 실존적 영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존적 영토, 안전한 영토.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추상기계는 우리의 아까 얘기한 추상기계, 기계적 명제를 만들어내는 원리들, 우리 머릿속에 잡다하게 떠오르는 이 내재성과 외재성이 복잡하게 엮여서 익숙한 것과 낯선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서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그 많은 수많은 생각의 원리들, 조직들, 기계 장치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냐면 여기 밑에 있는 FE, 세모 FE가 표현이고요. 위에 있는 FE가 내용인데 표현한 것과 내용한 게 서로 역동하면서 이 추상기계가 됐다가 이게 다시 실존적 영토가 됐다가 추상기계가 됐다가 다시 실존적 영토가 됐다가 라는 거예요. T1, 2, 3, 4, 5, 6, 7은 의미 없어요. 여기 F1, 2, 3, 4, 5, 6, 7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왕복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존적 영토를 열심히 표현하면 그 표현이 또 내용을 바꾸면서 추상기계에서 역동을 하고 그 추상기계가 바뀌면 또 실존적 영토는 또 바뀌어요. 우리는 실존적 영토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늘 동일하길 원해요. 실존적 영토가.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추상기계가 바뀌면 명제가 바뀌니까 실존적 영토도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추상기계, 기계적 명제가 사람들은 날 싫어해. 이 사람은 어떤 실존적 영토를 가질까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집에만 있겠죠. 근데 기계적 명제, 추상기계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그러면 어떤 실존적 영토를 가질까요? 사람들을 만나겠죠.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표현과 내용이 서로 엮이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내용은 바꾸기 힘들어요. 감정이나 뭐 욕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게 내용인데 이거 바꾸기 힘들어요. 지금부터 저를 미워해 보세요. 어려워요. 지금부터 저를 사랑해 보세요. 어렵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무소유로 하기를 욕망하세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욕망, 감정, 생각 바꾸기 어려워요. 근데 뭘로 이걸 바꿀 수 있냐면 표현의 내용화. 말을 그걸 많이 하면 그리고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하면 그 내용이 쌓여요. 그래서 추상기계와 실존적 영토가 서로 역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분열 분석은 이제 표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